내가 죽으면 이 편지를 열어줘. 그는 떠났고 편지만이 남았다. 그 안에는 그녀조차 몰랐던 또 다른 남자의 삶이 숨겨져 있었다. 불법 자산, 위조된 신분증, 정체불명의 부동산들, 심지어는 해외 금고까지. 그는 철저한 이중 생활을 해왔고 그 끝에 남겨진 건 위험한 진실뿐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충격은 이미 끝난 줄 알았던 과거가 여전히 그녀와 아이들의 삶을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또다시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고 오랜 인연이었던 한 사람과 다시 만나며 과거를 지원했다. 그렇다고 월요일에 벌어질 일이 사라진 건 아니다. 마주쳐야 할 순간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토요일 저녁, 나는 홀로 잠실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들어섰다. 오늘은 조카 하은이의 15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었다. 누나와 두 조카, 그리고 가영이와 수영이까지 한 달 전부터 계획했던 자리였다. 그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 그녀는 내 전처 민주였다. 그리고 그녀 옆에 앉아있던 남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현재 남편이자 내가 민주와 결혼했을 때부터 몰래 그녀를 만났던 바로 그 남자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그 남자 또한 같은 방식으로 그녀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 아직 그들은 나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다. 민주의 얼굴에는 예전과 똑같은 표정이 어른거렸다. 2년 남짓의 결혼 생활 끝, 내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추궁했을 때 그녀가 지었던 바로 그 표정, 죄책감과 당혹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나는 백이준이다. 가족과 친구들은 나를 이준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녀 이젠 백민주가 아닌 다시 본래 이름을 되찾은 박민주는 31살이다. 그녀 옆에 앉은 남자, 강도윤, 곧 내 전 공동대표가 될 사람이다. 우리는 함께 SC네트웍스라는 정보보안 회사를 운영해왔다. 나는 언제나 유부남이나 유부녀와 얽히는 일만큼은 절대 금하자고 강조해왔다. 그 선만은 넘지 말자고. 하지만 도윤은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 놓여 있는지 잘 알면서도 오늘도 그녀 곁에 있었다. 내가 사진을 찍는 걸 본 순간 그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던 듯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내 가족과의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나는 등을 돌려 식당 로비 옆 벤치에 앉았다. 곧 도착할 누나와 조카들을 기다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누나는 몇 해 전 남편이 젊은 여자와 재혼하겠다며 이혼을 요구한 뒤 혼자가 되었다. 그 뒤로 나는 누나의 두 딸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 애써왔다. 아이들에게는 어른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었다. 다른 조카들도 생일이 되면 같은 문구가 새겨진 펜던트를 하나씩 선물할 계획이다. 다만 각각 다른 귀금속으로 제작해 그 아이만의 개성과 의미를 담아줄 생각이다. 민주와의 첫 만남은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막 프리랜서 정보보안 일을 시작했을 때였다. 그녀는 중소기업의 사무보조로 근무 중이었고 내가 첫 출장으로 방문한 곳이 바로 그녀의 회사였다. 그 당시 회사 전체가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였다. 자료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사용자 정보가 뒤섞이고 모든 비밀번호가 초기화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나는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한 직원을 요청했고 그 회사는 박민주라는 이름을 내게 전달해 주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 바이러스는 퇴사한 직원 중 누군가가 고의로 심은 악성 코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나는 손상된 데이터를 복구하고 군사 등급에 준하는 암호화 프로토콜을 도입했으며 최신 보안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했다.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회사는 넉넉한 보수와 함께 훌륭한 추천서를 건네주었고 그 일을 계기로 내 이름도 업계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나를 문제 해결 전문가라 불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바로 그 사건 덕분에 민주와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민주와는 약 2달간 정기적으로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이제 서로에게만 집중해 볼 생각 있어?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화가 났던 건 아니다. 다만 마음이 복잡했다. 주말마다 거의 함께였지만 평일에는 혹시 다른 사람도 만나고 있었던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민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왜 요즘은 연락이 없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계속 만나는 게 의미 없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우리는 잠시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 무렵 내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함께할 믿음직한 사람이 절실했다. 여러 후보를 인터뷰한 끝에 나는 지금의 공동대표가 된 최기훈을 만났다. 기훈은 분명한 확장, 비전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이었고 지분 45%를 투자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다.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 회사는 5명의 직원과 함께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고 민주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혹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번엔 확실히 하자.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다면 나도 다시 생각해 볼게. 그게 아니라면 나 역시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 말에 민주의 반응은 싸늘했다. 아무런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실망은 했지만 놀랍지는 않았다. 민주는 평소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다시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번엔 연극을 보러 가지 않겠느냐는 초대였다. 나는 원래 공연을 좋아했기에 망설이지 않고 수락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가까워졌고 그 후 약 1년 가까이 교제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식사를 마친 자리에서 민주가 말했다. 이제 우리 진짜 서로에게만 집중해보는 거 어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건 솔직한 말이 아니었다. 사실 그동안 나 혼자만 그녀에게 충실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상처받은 감정이 남아 있었다. 마치 가장 아끼던 장난감을 누군가 망가뜨려버린 것처럼. 민주는 데이트를 단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었고 우리는 매주 주말을 함께 보내며 많은 시간을 나눴지만 그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후 다시 민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기분 풀렸어요. 찡찡이 아저씨? 이제 삐진 거 다 끝난 거죠? 그리고는 웃었다. 나도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다시 시작해볼까? 그렇게 우리는 다시 연애를 시작했고 이번엔 민주가 원하는 방식대로 6달을 함께했다. 내가 민주에게 프로포즈했을 때 그녀는 기꺼이 좋다고 대답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모드에 돌입했다. 우리는 결혼식을 반년 뒤로 정하고 가족끼리만 조용하게 치르기로 약속했다. 사실 민주와 우리 집안은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 한 번은 어머니께서 조심스레 내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민주를 잘 지켜봐라. 지난번 가족 식사 때 다른 남자를 희끗 쳐다보는 걸 봤거든. 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도 정작 중요한 경고는 무시해버렸다. 지금 생각하면 참 철없고 고집스러웠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챙겨두었다. 사업 변호사에게 혼인 전 재산 보호 계약서를 부탁해 내 사업 지분은 물론이고 결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배신에 대한 조항까지 포함시켰다. 결혼 준비가 이어지며 초대 손님 명단은 점점 길어졌다. 민주는 마치 고등학교 동창 전체와 그 가족들까지 모두 초대할 기세였다. 반면 나는 단출한 가족 중심의 자리를 원했다. 결국 나는 민주에게 솔직히 말했다. 이 날이 너에게 얼마나 특별한지는 알아. 하지만 내가 리셉션에 300명분의 비용을 낼 순 없어. 추가 금액은 내가 준비하거나 원래 계획대로 가족 중심 행사로 하자. 며칠 뒤 그녀는 어떻게든 필요한 돈을 마련했다. 결국 결혼식 피로연은 예상보다 훨씬 커져 저녁 식사는 2타임으로 나누어야 했다. 그야말로 대형 행사였고 말 그대로 파티 그 자체였다. 그날 밤늦게야 피로연장을 빠져나와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이 터졌다.
민주의 친척 몇 명과 사촌들 사이에 술기운 섞인 말다툼이 격하게 번지더니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졌다. 경찰까지 출동해 사태를 진정시켰다고 한다. 다음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렇게 웃은 거 정말 오랜만이었다며 한껏 즐거워하셨다. 그러고는 덧붙이셨다. 민주의 어머니는 아마 몇 주 동안은 눈가에 멍이 빠지지 않을 거고 그 사촌은 가벼운 뇌진탕 진단도 받았다더라. 그 외에도 최소 10명이 경범죄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그런 해프닝을 뒤로하고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바닷가에 위치한 호텔에서 숙박했고 도라르방이 반겨주는 성산 일출봉과 올레길도 걸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짧지만 평온한 순간들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 내게는 이미 밀려있는 고객 업무가 쌓여 있었다. 나는 회사의 고객 대응과 영업을 맡고 있었기에 정신없이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트래비스 못지않았지만 트래비스는 진짜 전문가였고 사람 상대하는 능력은 많이 부족했다. 일은 금세 정상 궤도에 올랐고 민주는 근처 철물점에서 격리 업무를 시작했다.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엔 계산대도 잠깐씩 도왔다. 시급제였지만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그 유명한 아스피린 광고처럼 엄마는 원래 그런 존재야. 그 말이 어쩌면 맞는 것 같다. 나는 이미 지난 관계에서 마음을 떼었지만 그렇다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민주의 배신은 생각보다 깊게 남아 있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보다 무엇보다도 날 힘들게 한 건 거짓말이었다. 그 주말 한남가든에서 조카 생일을 보낸 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다음 주 일요일 가족들을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열기로 결심했다.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돌려 일정을 조율하고 사람들을 초대했다. 우리 집은 마당이 넓은 편인데 내가 기계 욕심이 좀 있어서 업소용 오븐과 최고급 참수 스모커까지 갖춰져 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입장에선 그런 걸 자주 쓸 일이 없었다. 혼자 요리하는 건 재미도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가족 모임을 주도할 수 있는 큰 장점 하나는 실내 수영장이 있다는 거다. 누나의 두 딸은 물놀이를 정말 좋아해서 내가 초대만 하면 언제나 신나게 달려왔다. 다들 시간 맞춘다는 말을 듣고는 마트에 가서 장을 봤다. 참숯, 히코리치, 6.5kg짜리 훈제용 브리스킷을 사고 샐러드용 채소, 피클, 올리브, 직접 만든 2가지 소스, 디저트로는 과일과 아이스크림을 골랐다. 엄마는 특유의 크리미 감자그라탱을 만들어 오시겠다고 했고 추가로 3가지 콩이 들어간 캐서롤도 준비하신다고 했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남은 음식들을 나눠 가지기로 했고 주최자인 나를 제외한 모두가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이 챙겨갈 수 있도록 했다. 준비를 마치고 훈제기까지 가동시킨 후 난 잠시 소파에 앉아 한숨 돌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최기훈이었다. 그는 서진과 아무 일도 없었다고 강조하며 오해라고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난 단호하게 잘랐다. 내 눈으로 본 걸 무시하라는 거야? 그리고 덧붙였다. 이렇게 하자. 내가 내 지분을 사든 아니면 난 내 몫을 외부에 내놓을 거다. 가격은 월요일에 말해. 그리고 그 후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잠시 후 2번째 전화가 왔다. 이번엔 서진이었다. 그녀는 내가 서준호에게 말할 생각이냐고 물었다. 난 아니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어 말했다. 다만 일주일 안에 이혼 공고가 신문에 뜨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직접 알려줄 거야. 너희 둘이 나를 배신한 건 맞지만 적어도 그는 그럴 대우를 받을 사람은 아니야. 그녀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이 처음이었어. 당신이 우리를 본 게 모든 걸 망쳤다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계획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어. 너를 본 건 단지 불씨를 되살린 거야.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 그리고 덧붙였다.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왜들 그렇게 결혼을 하려 드는 거야? 그냥 자유롭게 만나고 싶은 사람끼리 만나면 되잖아. 그런 관계를 감내할 사람들도 많은데. 전화를 끊고 침대로 향했다. 다음날 일요일 바비큐는 대성공이었다. 캐시,
그리고 크리스티는 실내 수영장에서 땀이 날 정도로 신나게 놀았고, 가족들은 오랜만에 웃으며 시간을 보냈다. 파티는 밤 8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되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파티가 끝난 뒤 엄마가 나에게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자도 될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말이야. 나는 자주 오시는 엄마를 위해 마련해둔 게스트룸을 정리했다. 엄마는 우리 집에 자기 잠옷을 따로 두고 있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함께 설거지를 하고 각자 샤워를 마쳤다. 엄마가 잠옷을 입고 거실 소파에 앉자 나도 옆에 자리를 잡았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진이랑 기훈이 일은 정말 안타깝지만 너무 깊이 빠지진 말았으면 좋겠구나. 넌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강해서 그런지 회사 아니면 가족이 전부인 것 같아.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고 그게 다인 삶은 너무 아깝잖아. 아직 젊어. 너한테도 좋은 인연이 있을 거야. 지난 일에 얽매여서 행복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해. 그렇게 말하던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덧붙였다. 오늘 파티 참 좋았어. 애들 웃는 얼굴 보니 나까지 기분이 좋아졌거든. 피곤하니까 먼저 잘게. 엄마는 내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우리 아들 참 좋은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마. 그리고 이제 다시 사람을 만나봐. 엄마가 방으로 들어간 뒤 나는 거실 불도 켜지 않고 한참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엄마가 해준 말 하나하나가 머릿속에 천천히 깊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이 참 맞는 말이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모두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파티가 끝난 뒤 엄마가 내게 조심스레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자도 될까? 너랑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나는 자주 오시는 엄마를 위해 준비해둔 방을 정리했다. 엄마는 우리 집에 자기 잠옷을 따로 둔 상태였고, 우린 함께 뒷정리를 마친 후 각자 샤워를 했다. 잠옷을 갈아입은 엄마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았고, 나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엄마가 입을 열었다. 서진이랑 기훈이 일. 내가 얼마나 배신감 느꼈는지 잘 알아. 그치만 내 삶이 일과 가족만 전부가 되는 건 너무 안타깝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쉬고 그게 전부인 인생은 너무 외롭잖아. 넌 아직 젊어. 지금의 상처에 매여 있다 보면 좋은 인연을 놓칠지도 몰라. 엄마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오늘 참 좋은 하루였어. 애들 웃는 얼굴만 봐도 피로가 다 풀리더라. 난 먼저 잘게. 우리 아들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마. 그리고 이제 다시 사람을 만나봐. 엄마는 내 볼에 가볍게 입맞춤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셨다. 나는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엄마의 말들이 천천히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맞는 말이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기회를 줄 때가 된 건지도 몰랐다. 술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춤추는 건 좋아했다. 시내의 괜찮은 강우, 댄스홀 2군데가 떠올랐다.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결정도 내렸다. 기훈, 혼자 회사 운영은 무리라는 걸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았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인수자를 찾고 우리는 둘 다 손을 떼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그에게 추천서를 써줄 생각이었다. 기술력 하나는 확실했으니까 최고 개발자이자 시스템 트러블슈팅 전문가로 남아도 될 사람이었다. 내 생각에 기훈은 지금도 최고 수준의 개발자다. 사람 상대하는 건 좀 서툴렀지만 코드 디버깅과 시스템 문제 해결에선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날 밤 겨우 3시간 정도 숙면을 취한 뒤 정신을 차리고 출근했다. 월요일 아침 기훈과의 회의는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게 흘러갔다. 그는 내가 그날 두 사람을 목격한 이후 만약 내가 진짜 남편이었더라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졌을지를 깨달았다고 털어놨다. 그리고 우리 둘 다 회사를 정리하자는 30일 계획에 동의했을 뿐 아니라 전문 업체를 통해 회사를 정확히 평가받자고 제안까지 했다. 나는 바로 관련 업체를 찾아 전화를 돌렸고 결국 미시간 란싱에 본사를 둔 기업 평가 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평가비는 정액제의 출장비 별도였고
이번 주 안으로 직원이 사무실에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여전히 머물고 계셨다. 새벽 3시까지 뭐 그렇게 생각할 게 많았어? 엄마는 웃으며 물으셨다. 나는 숨김없이 모든 이야기를 꺼냈다. 회사 매각을 결정한 이유, 평가 업체와의 계약, 그리고 기훈과의 대화까지 솔직히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상하지 못한 말씀이 돌아왔다. 우리 집 너한테 맡기고 차라리 내 차고 위 큰 방을 개조해서 내가 살면 어떨까? 엄마는 조용한 미소를 띠며 덧붙이셨다. 이 동네 공기도 좋고 참 마음에 들어. 나는 이제 조용한 곳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너랑 가까이 있는 게 좋아.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엄마. 저도 엄마가 곁에 계셔서 늘 든든하고 여기서 편안하다고 느끼신다니 저도 참 기뻐요.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다. 그리고 일요일에 하신 조언도 실천해 보려고요. 이번 주에 강우 댄스홀에 가서 오랜만에 사람들 속으로 조금씩 섞여 보려고요. 엄마는 내 볼에 뽀뽀를 하며 환하게 웃으셨고 내게 하루 연차를 내달라고 하셨다. 짐을 옮길 게 많다며 차고 이 방이 완공되기 전까진 게스트룸에서 잠깐 머무르기로 했다. 그 주 금요일 아침 신문을 펼쳤다. 법률 공고란에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이혼 청구서 이기훈 vs WLES 하드웨어. 그녀는 내가 던진 마지막 경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모양이다. 그 사이 기훈과 나는 회사를 애초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매각했다. 계약서에는 기존 직원들을 유지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누적 연차 수당과 함께 2주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기훈은 회사에 남기로 했고 나는 내 몫의 수익을 안정적인 대기업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신탁 계좌에 넣었다. 엄마는 나와 함께 살게 되었고 나는 과거를 조금씩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강우 댄스홀은 내가 주말마다 가는 작은 사교 댄스장이 되었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절대 파트너와 함께 온 여성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고 누가 청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았다. 가끔 문제가 생긴다면 술에 취한 남자들이 춤을 추던 여성 사이에 억지로 끼어들려고 할 때뿐이었다. 그럴 땐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같이 추는 건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리드하는 걸 고집하는 편이라서요.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 그냥 물러났다. 대부분의 경우 그런 남자들은 민망한 웃음을 짓고 자기 행동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닫고 조용히 물러났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웃음소리에 쫓기듯 나가기도 했다. 그곳에 다닌 지도 대략 6개월쯤 지났을 때였다. 낯익은 얼굴 하나가 군중 속에서 눈에 들어왔다. 고등학교 시절 내가 제대로 상처만 남기고 끝낸 여자였다. 이름은 배은주. 우린 몇 달 동안 만났었고 나는 아무런 예고 없이 이유도 설명도 없이 관계를 일방적으로 끝냈다. 그녀는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고 그 일은 세월이 지나도 내 마음 한구석을 늘 죄책감으로 남겼다. 놀랍게도 그녀도 나를 동시에 알아봤고 주저없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장난기 어린 미소로 말했다. 잘 지냈어요, 이지훈 씨? 요즘도 여자 마음 아프게 하고 다녀요?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녀는 웃으며 다가와 짧은 인사처럼 내 어깨를 톡 치며 속삭였다. 주변에서는 웃음이 터졌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친구들이 있는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얘들아, 고등학교 때 나를 차버린 남자야. 오늘 밤 이 사람 벌 좀 줄까 해. 문 닫을 때까지 나랑 춤만 추게 만들 거야. 나도 농담을 덧붙였다. 그건 헌법이 금지한 가혹하고 이례적인 처벌 아닌가요? 우리는 웃으며 그날 밤 내내 함께 춤을 췄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그녀는 다시 내게 입맞춤을 하고 작은 메모지를 건넸다. 그 안엔 자택 번호와 직장 번호가 적혀 있었다. 전화해요, 지훈 씨. 오늘 밤 너무 즐거웠어요. 나는 당연히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다시 본격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현재 성은 배은주였고 남편과 별거 중이었다. 남편 이름은 하승철.
그리고 쌍둥이 딸이 있었다. 10살이 된 두 딸의 이름은 선아와 세아. 은주는 고등학생 시절에 있었던 일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땐 우리가 16살, 17살이었잖아. 그 시절에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지훈 씨가 그걸 후회한다는 건 알지만 나도 나름의 실수는 있었어. 그냥 성장의 일부였던 거야. 맞는 말이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도 난 아직도 그 일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너희 딸들 정말 사랑스럽다. 나한테도 마음을 여는 것 같고. 정말 그렇게 보여?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말인데 우리 이 관계를 조금 더 진지하게 이어가 보는 건 어때? 무리하게 나아가자는 건 아니고 우린 이미 인생의 굴곡을 한 번쯤 겪은 어른이잖아. 데이트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딸들과 함께 가족처럼 시간을 보내보고 싶어. 수영 좋아하니? 애들 엄청 좋아하지. 은주가 반갑게 말했다. 바비큐도 좋긴 한데 좀 오래돼서 그런지 질문 세례가 쏟아질 거야. 표정도 재미있을걸? 그리고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근데 서로를 향한 배려나 마음의 연결 같은 건 너무 쉽게 넘기지 마. 승철이랑도 그런 부분에서 큰 불만은 없었거든. 그 이후엔 괜찮은 사람도 있었고 좀 안 맞는 사람도 있었어. 결국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이더라. 지훈 씨는 그런 부분에선 정말 따뜻한 사람이잖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이번 주 일요일에 바비큐 어때? 실내 수영장도 있고 고기 굽는 건 내 특기야. 애들은 신나게 수영하고 지치도록 놀게 두고 넌 우리 엄마랑도 다시 인사 나눠. 원래 나보다 널 더 좋아하셨잖아. 그 말에 은주는 내 팔을 장난스럽게 툭 쳤다. 그날 바비큐는 대성공이었다. 은주와 그녀의 딸들은 하루 종일 웃고 뛰어다녔고 내 조카들까지 합세의 5명의 소녀들이 수영장에서 정신없이 놀았다. 아이들이 지칠 때쯤 되어서야 우리는 비로소 평화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은주와 두 딸은 주말마다 우리 집에 놀러 오는 단골이 되었다. 가능한 한 자주 아이들을 위한 1박 2일 파자마 파티도 열었고 조카 지혜도 더 이상 보호자 역할은 필요 없다며 물러났지만 수영을 너무 좋아해서 파티에는 여전히 자주 얼굴을 비췄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은주가 진지하게 나를 앉혀놓고 물었다. 우리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 한숨을 내쉬고 대답했다. 사실 나도 계속 망칠까봐 겁났어.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은주야, 나 당신을 사랑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내 옆으로 살짝 기대었고 나는 조심스레 주머니에서 반지 상자를 꺼내며 물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사실 한 달 전부터 이 반지 가지고 다녔는데 혹시 성급하다고 할까 봐 말 못했어. 그녀는 나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다. 응, 할게. 나도 그래. 근데 우리 애들이랑 먼저 얘기해 볼까? 참, 수영장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 그건 뇌물이야. 우리는 선아와 세아를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얘들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혼내려고 부른 건 절대 아니고 그냥 너희 의견이 너무 중요해서 말하는 거야. 엄마랑 결혼하고 싶은데 너희 생각은 어때? 아빠를 대신하려는 건 아니야. 그저 너희의 새 가족이 되고 싶을 뿐이야. 난 너희 둘을 정말 내 딸처럼 사랑하고 있어. 항상 당찬 성격의 선아가 손가락을 뺨에 대고 말했다. 응, 그럼 조건 있어요. 수영장 무제한 개방이랑 피자 한 달에 한 번은 꼭. 은주랑 세아, 그리고 나까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팔을 벌리자 두 아이는 동시에 달려와 안겼고 그 순간 세아가 조용히 내 뺨에 입을 맞추고 말했다. 삼촌, 엄마랑 결혼하면 나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갑자기 눈이 시큰해져서 당장 말이 나오질 않았다. 겨우 입을 열며 말했다. 그럼 세아야, 내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준다면 그건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이야. 넌 내가 가장 아끼는 딸 중 하나가 될 거야. 그러자 두 아이가 동시에 장난스럽게 내 팔을 툭 치며 말했다. 우리가 유일한 딸인데 당연히 제일 좋아해야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 맞아. 한 명만 고를 수는 없지. 나는 너희 둘 다 너무 사랑하니까. 둘 다 내 최고의 딸이야. 그 말에 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내 곁으로 다가와
살며시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따뜻한 눈물이 손등을 스쳤고 마음 한켠이 깊이 울컥해졌다. 은주는 고개를 살짝 떨군 채 나직이 속삭였다. 지훈 씨 덕분에 난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이 아이들의 곁을 지켜주는 아빠가 되어줘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끝까지 함께 걸어가요. 그날은 내 인생에서 세 번째로 소중한 날이 되었다. 첫 번째는 오늘 그녀의 고백을 들은 순간,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을 다시 시작한 날이었다. 은주와 어머니는 결혼식을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리 둘 다 한 번 결혼을 경험했던 터라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족 중심의 결혼식을 열기로 했다. 은주의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내 편에는 어머니와 조카들 그리고 은주의 두 딸이 함께했다. 총 5명의 소녀들이 신부의 들러리가 되어 아름답게 빛났다. 내 들러리는 뜻밖에도 최기훈이었다. 그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고 요즘은 자신만의 인연과 약혼까지 한 상태였다. 결혼식은 예상보다 더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기념품이며 먹거리며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지친 아이들과 해맑은 아내의 웃음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선물이었다. 조카 지혜는 막내 둘을 챙기며 은주와 내가 잠시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어른스럽게 책임을 맡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대견하다는 미소가 지어졌다. 결혼한 지 4달쯤 지나 경찰 수사관 한 명이 집을 찾았다. 문을 열자 본인을 형사라고 소개했고 신분증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배은주 씨 댁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제 아내이고 성은 이 씨예요. 나는 조용히 대답하고 말했다. 지금 아이들이랑 수영장에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아이들을 잠시 수영장에서 나오게 한 후 은주에게 형사가 왔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렸다. 걱정 마. 나도 같이 있을게.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무섭진 않지만 그냥 조금 떨려요. 우리는 함께 거실로 나왔고 형사는 스스로를 소개한 뒤 조용히 말을 이었다. 배은주 씨, 전 강남경찰서 형사과 최정수 경위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 찾아왔습니다. 은주 씨의 전 남편 하승철 씨가 사흘 전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초기 부검 결과에 따르면 불법 약물 사용으로 인한 심장 쇼크가 사망 원인입니다. 과다 복용은 아니었지만 과거 오랜 기간 약물 사용으로 인해 심장이 버티지 못하고 결국 기능을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에 은주의 호흡이 잠시 멈췄다. 긴 한숨을 내쉰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형사는 말을 이었다. 차가운 말일 수 있지만 사망자와 은주 씨는 최근 몇 년간 어떠한 연락이나 접촉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 남편이 응급 연락처에 여전히 은주 씨 정보를 등록해 놓았더군요. 아마 최근까지도 은주 씨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주소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형사의 말에 은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차분하지만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아요. 그는 아이들이 겨우 4살이었을 때 우리를 떠났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6년 전쯤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어요. 형사는 그녀에게 보고서 사본과 사망진단서 신청 안내가 적힌 명함을 건넸다. 아마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일정한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후 안내가 갈 겁니다. 이어진 설명은 예상 밖이었다. 그 사람 무일푼은 아니었어요. 여러 종류의 문서를 보관하고 있었고 유품과 함께 모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놀라운 건 신분증이 4개나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죠. 결국 군 지문 DB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가 확실히 하승철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약 2주 후 은주는 두꺼운 문서 봉투 하나를 받았다. 이걸 함께 정리해줬으면 해요. 은주가 말하자 우리는 주말에 아이들을 누나 집에 보내기로 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고 조용히 유품들을 정리하기 위함이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각기 다른 4개의 신분증 관련 문서였다. 그건 따로 묶어두고
청구서와 은행 명세서는 또 다른 더미로 분류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것이 나왔다. 보험 증권 3장, 각각 2억 5천만 원한화 기준씩 보장된 생명보험이었다. 수혜자는 은주와 두 딸로 되어 있었다. 그 문서는 은행 서류와 함께 정리했다. 그 외에도 자동차 등록증 7장이 나왔다. 차를 왜 이렇게 많이 소유했지? 나는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그 차량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그 다음 나온 건 부동산 등기증. 대부분은 경기도 일대였지만 제주도에 있는 단독 주택 하나와 부산 해운대의 오피스텔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문서들은 차량 서류와 함께 묶어두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은주 앞으로 봉인된 편지를 발견했을 때였다. 그녀는 손이 떨려 쉽게 열 수 없었고 결국 나에게 건넸다. 조심스레 봉투를 개봉하자 열쇠 하나가 떨어졌고 명함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나는 다시 그 열쇠와 편지를 은주에게 건넸다. 편지의 내용은 이랬다. 은주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을 때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야. 내가 있는 그 자리까지 편지가 잘 도착했기를 바란다. 너와 우리 딸들을 떠난 날 이후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어. 그땐 내가 옆에 있는 것보다 사라지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 믿었어. 이미 깊게 망가져 있었고 나 스스로 회복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었지. 나는 약했고 겁이 났고 무엇보다 끝까지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그러면서도 위험한 사람들과 얽혀 돈과 자산을 모았어.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고 나 역시 그 대가를 치렀지. 이 편지가 너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 그래도 내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금고 하나를 남긴다. 금고는 해외 지점에 있어. 열쇠에 붙은 명함에 적힌 사람에게 연락해. 수암동 72번을 말하면 그가 널 알아보고 전달할 서류가 있을 거야. 그 안에는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허가증과 너희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비가 함께 들어있을 거야. 딸들에게 내 목까지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꼭 전해줘. 그리고 은주야,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 만날 자격이 있어. 남은 삶엔 따뜻한 누군가가 내 곁에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현우, 우리는 먼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기로 했다. 도착한 후 나는 은주에게 먼저 생명보험금을 청구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지역 대리점에 연락했고 보험은 여전히 유효하며 선불로 납입이 완료된 상태라는 확인을 받았다. 대리인은 신원검증 절차 후 23주 내로 수령 가능하다고 했다. 은주는 주소를 전달하며 두 딸이 아직 만 11세라 미성년자 명의로 지급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대리인은 이 정보를 정리해 고맙다며 응답했다. 그 다음은 국민연금한국의 사회보장성 연금 청구 절차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우리가 발견한 4개의 신분증은 모두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은주는 봉투를 가지고 있는 낯선 사람과 만나기로 했다. 어머니께 딸들을 부탁했고 나는 그녀의 보디가드 역할을 자처했다. 전화는 스피커폰으로 연결했고 수화기 너머에선 자동 연결음과 함께 여러 번호를 거치는 소리가 났다. 이윽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물었다. 이 번호 어디서 얻었습니까? 수암동 72번입니다. 잠시 정적 후 그는 말했다. 내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연방광장 건물 413호실 이상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정확한 시간에 그곳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벽면에 달린 모니터가 켜지더니 낯선 기호와 함께 음성이 나왔다. 은주 씨, 남편분과 함께 오셨군요. 확인 절차를 위해 명함과 열쇠를 들어 보여주십시오. 그녀가 보여주자 벽 안에서 작게 서랍이 튀어나왔다. 서랍 안에는 2장의 바베이도스로 향하는 왕복 오픈 티켓, 계좌번호, 금고 접근 코드가 들어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수사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차량 등록 정보와 부동산 명의를 확인 요청했다. 2시간 뒤 그는 전화를 걸어왔다. 모든 차량은 압수 차량 경매를 통해 빅터 하일 명의로 등록돼 있었고 사망 이후 법적으로 유산 상속 대상자인 은주 씨와 자녀들께 넘어간 상태입니다. 부동산 또한 신탁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익도 발생 중입니다. 우리는 문서 속 주소를 따라 창고를 찾았고 택배로 전달된 리모컨을 통해 직접 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튜닝된 픽업 트럭 3대,
고급 승용차 3대, 그리고 사이드카가 달린 혼다, 골드윙 모터사이클이 있었다. 그 후 시카고에 있는 부동산도 확인했다. 대부분 수익을 내는 창고였지만 그 중 하나는 그랜트 공원 인근 호숫가에 위치한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바베이도스 여행은 여름방학 직후로 정했다. 아이들은 내 집에서 함께 지냈고 우리는 금고 속 내용을 직접 찾으러 떠났다. 하지만 도착 첫날 밤 나는 어딘가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새벽 2시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고 곧 2명의 침입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불을 켜자 그들의 야간 투시경이 순간적으로 오작동했고 나는 미리 준비해온 금속봉으로 첫 번째 남자의 머리를 가격했다. 그는 바로 쓰러졌고 다른 한 명은 뭔가를 꺼내려 하자 나 역시 망설임 없이 그를 제압했다. 경찰은 곧 도착했고 호텔 측은 가담한 야간 프론트 직원까지 체포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유출된 정보의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호텔 측은 사과의 의미로 우리 숙박비 전액과 레스토랑 식사까지 모두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은주는 침착하게 굴었지만 모두가 떠나자마자 내 품에 안겨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몸이 떨릴 정도로 깊은 충격이었고 나는 한참을 그녀를 꼭 안아주며 진정시켜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미국으로 전화를 걸어 신탁을 맡고 있는 로펌의 수석 변호사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당신네 직원 중 누가 정보를 유출했는지 밝혀내지 않으면 이 사건으로 당신네 사무소는 끝장날 겁니다. 게다가 침입자 2명은 이미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고 모든 배후를 토해낼 때까지 조사받게 될 거라고 덧붙였다. 그 후 곧장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보안업체를 불러 집과 마당을 지킬 경비를 고용하라고 했다. 회사나 수입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새로 시작할 사업에 너를 꼭 직원으로 채용할 거야. 그렇게 안심시킨 뒤 다시 은주를 진정시키고 함께 은행으로 향했다. 우리는 계좌에 있던 모든 자산을 국내 은행으로 이체했다. 우리는 혹시 몰라 큰 여행용 가방도 가져갔지만 금고 안의 물건은 의외로 부피가 작았다. 그 안엔 몇 개의 외국 채권, 미국과 유럽 기업의 주식 증서, 그리고 사망 시 FBI에 전달할 것이라고 적힌 2개의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직접 열지 말라는 메모도 붙어 있었다. 모든 정리가 끝나고 나니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경제적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정된 상태가 되었다. 나는 회사를 매각했고 은주와 그녀의 딸들은 빅터 하일이 남긴 자산의 수혜자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도 밝혀졌다. 신탁을 관리하던 로펌의 한 중견 직원이 수수료가 끊길까 두려워 정보를 넘기고 직접 암살 시도를 기획했던 것이었다. 우리는 해당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합의 이후 그들은 결국 폐업했다. 그리고 바로 작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하루가 찾아왔다. 은주는 내게 쌍둥이의 입양 서류와 임신 테스트기 2개의 선물을 안겨주었다. 나는 이제 12살 쌍둥이의 아버지이자 곧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진실이 결국 우리가 마주해야 할 운명이 된다. 사랑의 배신, 친구의 배반, 그리고 죽은 사람의 그림자까지 그는 그 모든 걸 지나 새로운 삶을 선택했다. 상처는 깊었지만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진심으로 지켜낼 수 있는 가족이 있었다. 이야기는 복잡했지만 결론은 간단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결국 진짜 사랑을 만난다.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